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까지 한자어 개를 하겠습니다. 이 개자는 어원이 전부 다르네요. 좀 힘들겠습니다. 이 개자는 여러 내용을 나무판에다 여러 내용을 칼로 새길 만큼 중요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맺을 개자입니다. 계기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 원인이나 기회, 이것을 계기라고 하고, 계약에서 약은 왼쪽에 실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로 묶는 겁니다. 묶을 약. 여러분들 화투 좋아하세요? 네, 화투. 꽃놀이 싸움이죠. 꽃싸움. 그래서 초약, 풍약, 비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 묶을 약자입니다. 그래서 초 4장을 모으면 초약, 풍 4장을 모으면 풍약, 비 4장을 모으면 비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화투와 관련해서 하나 더, 이 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청단, 홍단, 초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이라는 건 원래 단책입니다. 이것이 일본 발음으로는 단자쿠죠. 단자쿠. 이 화투는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이라는 건 뭐냐? 짧은 책이라는 건데 뭐냐면 종이를 이렇게 세로로 길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글씨를 쓴 것이, 이것이 단작구입니다. 그래서 청단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길게 자른 데다가 종이에다가 청단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3개를 모으면 청단, 뭐 홍단, 붉은색, 초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초단이죠. 3개를 모으면. 그래서 이렇게 묶었을 때 초약, 그리고 이렇게 띠를 마치 선거 후보처럼 띠를 둘렀을 때 단이라고 합니다. 이 벼농사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목민족은 그렇지 않죠. 특히 벼농사 지역이 이게 발달되는데, 이 개라는 건 모임이고 우리말로는 두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 두레 이런 말을 쓰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을 계주라고 하고, 그 구성원들을 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갑계라는 게 있어요. 자, 갑자, 을추 이렇게 나가는 갑이 있죠. 그래서 그 띠가 같은 사람,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 모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동갑계인데, 겸사해서 띠동갑이란 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띠동갑은 뭐냐? 예를 들면 말띠면, 그럼 위에 12살이 많으면 그 사람도 말띠죠. 아래 12살이 적어도 말띠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를 띠가 같을 때 띠동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조선 숙종 때, 이때는 계급 분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검계라든가 살주계 이런 게 나옵니다. 검계라는 건 뭐냐면 칼을 들고서, 즉 누구겠어요? 칼을 다룰 정도라면은 그 지배층 쪽에 들어가 있는데 불만을 가진 자들, 즉 서자들이죠. 그래서 서자들이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 모임이 검계이고, 살주계라고 하는 것은 이 주는 주인입니다. 즉 노비들이 주인을 죽이고 우리들의 대동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것이 살주계입니다. 그 다음 사회 시간에 나오는 것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이 주장은 홉스라든가 로크라든가 루소 같은 사람들이 했는데, 물론 약간씩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 뭐냐? 이들은 정부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정부와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전에 계속 내려오던 것은 왕권 신수설입니다. 즉 왕의 권력은 신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고 사회계약서를 주장해서 소위 이 시기가 근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왕권 신소를 동해에서 뭐라 그러느냐, 바로 지배자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북경 티안덴 공원, 천단 공원에 있는 기년전인데, 전이라는 건 궁궐을 얘기하는 거죠. 이곳은 하늘의 아들인 천자가 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 이것이 바로 기년전입니다. 이것은 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이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실을 잇는 것, 이것이 이을 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실이죠. 이것은 끊어진 것이고, 그래서 끊어진 실을 새로운 실로 잇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을 개자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해라 할 때 개는 둘 다 잇는 것이기 때문에 실사가 들어갑니다. 계승한다라고 할 때, 또는 글자 앞뒤를 바꿔서 승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육상 경기 중에 계주가 있죠. 계주. 그래서 이렇게 배턴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발음할 때 바톤 터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톤이 아니고 표준어는 배턴입니다. 배턴. 그래서 이어 달리기가 계주이고, 그 다음에 계영, 영은 영원할 영자에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가서 이것은 수영한다는 뜻입니다. 헤엄치다. 그래서 계영. 그리고 중계방송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MBC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 전파를 쏘는 게 아니죠. 어디 밖에 나가서 중계방송차가 나가가지고 여기에서 영상을 찍어서 본사로 보내면 본사 다시 전국으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계방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즘은 이런 표현 안 쓰지만, 새로 그 새어머니가 계모고 새아버지가 계부이죠. 이을 계자를 씁니다. 그 다음 계급, 계층 이렇게 쓰는데, 이 계급이나 계층은 둘 다 클래스에 해당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유럽 쪽에서는 계급이라고 번역하는 대신에 이 미국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계층이란 말을 보통 씁니다. 어쨌든 클래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단은, 이 단은 조각입니다. 즉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계단이고, 그 다음에 이 앞뒤가 바뀌면 단계가 되는데, 이 계단이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그 물질이라면, 단계라는 건 관념적인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 뭐 발단, 전개, 위기 설정 이렇게 얘기할 때 단계라는 말을 씁니다. 위계라고 할 때 이 위는 위치예요. 즉 여기서 위치는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음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색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무지개의 색깔은 빨주노초 파는부 이렇게 7가지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수한 수를 지닌, 나눠질 수 없는 연속된 색입니다. 그것을 그냥 편의상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죠.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는 것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본질이 파동이죠. 파동. 근데 이제 1초에 몇 번이 파동이 치느냐 하는 것을 갖고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서양 음악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아래도와 위에도 사이에는 주파수가 2배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것을 8개 단계로 나누기 때문에 8음계라고 얘기하지만, 이 국악, 우리나라의 음악은 5음계입니다. 이 5음계는 우리나라의 음양 5행이 있죠. 이 5행에 맞추어서 5음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악에서는 5음계가 뭐냐, 궁상각치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지금 이러한 논을, 산 비탈을 깎아서 수평하게 갖고 물을 가둬두면서 하는 논을 다랑이 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계단식 경작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이것은 지금 근정전 앞에 있는 1품, 2품, 3품에서 9품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모두 18품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글자입니다. 이거는 무슨 거냐면 지금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에 말씀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입으로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개자입니다. 개예요. 하지만 여기 언덕이 들어가면 이건 언덕이죠. 언덕이 들어가면 이것은 섬돌 개자가 되는 겁니다. 섬돌이라는 건 뭐냐? 마당에서 그 방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서서 올라설 수 있는 돌이 있죠. 그래서 설 수 있는 돌이기 때문에 섬돌입니다. 이것은 개라고 있지만 이것은 개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나 직장에 나가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개근이라고 하죠. 개근이 아닙니다. 개근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개병제라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모병제죠. 그래서 미국은 모든 군인이 다 직업군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개병제이죠. 의무입니다. 그 다음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미 일식. 자, 이 한자어를 해석할 때는 중국어 문법, 중국어 어순이냐 한국어 어순이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해를 먹는다. 한국어는 서술어가 제일 뒤에 오죠. 그래서 이건 한국어 어순입니다. 그래서 해를 먹었으니까 해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점점 가서 완전히 해를 가려버립니다. 그럼 이것을 모두 다 이미 다 먹어치웠다. 이 식은 왼쪽에 먹을 식자 보이시죠? 오른쪽은 벌레충입니다. 벌레가 종을 먹듯이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것이 이 식자예요. 좀 먹을 식입니다. 그래서 해를 좀 먹었다. 그러니까 해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이 개기일식입니다. 만일 달이 점점 좀 먹어 들어가서 안 보이면 개기월식이 되겠죠. 자, 이것은 개이고 이것은 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의 글자는 벼화자입니다. 벼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그래서 이것은 벼화자입니다. 아들자예요. 그래서 벼가 익어서 새끼를 낳는 한철, 즉 새로운 벽씨가 맺히는 한철, 이것이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새로운 벽씨가 열리는 요 끝의 시간, 이것이 끝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1년이 4계절로 되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잡지를 개간지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건 월간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건 주간지 이렇게 되죠. 물론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일요일마다 나눠주는 그것을 주간지라고 하진 않죠. 그때는 주보라고 합니다. 알린다는, 소식을 알린다는 뜻이에요. 주보. 그 다음 이 사계절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동양 쪽에서는 24절기가 있습니다. 우수, 처서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24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 계수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가 끝자이기 때문에 막내 동생의 부인을 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부인을 제수라고 하죠. 요즘은 사실 구분을 잘 안 합니다만 어차피 형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형의 아내면 형수, 그냥 동생의 아내면 제수,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절풍이 있죠. 계절마다 방향의 바람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북서풍이죠. 여름에는 남동풍입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계절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몬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몬순이라고 할 때는 집중호우를 특히 강조하는 거예요. 집은 모인다는 뜻이죠. 집중. 호우라는 건 거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남,
상남자를 호남이라고 하죠. 호걸,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비를 쏟아붓는 것이 호우입니다. 그런데 자, 대륙의 중심이 바이칼 호수와 인도의 남쪽 끝 이 부분을 잇는 곳이 대륙의 중심인데 대륙의 동쪽은 다 계절풍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대 몬순, 여기는 온대 몬순, 여기는 냉대 몬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계절풍 지역은 쌀의 생산 조건과 맞기 때문에 그리고 쌀은 밀에 비해서 훨씬 더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의 동쪽에서는 계절풍 지역이고 이쪽은 집중호우, 그 벼가 자랄 때는 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벼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벼는 손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집약 노동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에 심고 같은 날에 걷어들여야지만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삽니다. 모일집자죠. 모여 살아요. 특히 조선 후기에는 같은 형제자매가 다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런 것이 집촌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 또는 서양 밀농사 지역은 집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이런 것은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풍 지역의 특색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계절풍 지역의 특색. 그런데 자, 지금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 차이나를 한자로 쓰면 뭐가 되냐? 진화가 되죠. 왜 진화냐?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가 진이거든요. 진. 그래서 진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를 왜 인도 차이나라고 하느냐?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튀어나온 반도다. 사실 이게 반도입니까? 상당히 큰 땅덩어리죠. 그런데도 이제 서양 백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다.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진화 반도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원 후 이때는 인도의 상인들이 여기는 적도 무풍대거든요. 그래서 노를 저어가지고 이 말라카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이에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여기에 있으면 도착하면 그러면 이제 계절풍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그럼 그 돛을 달면 그것이 바람이 크메르, 지금은 캄보디아지만 옛날 이름은 크메르입니다. 크메르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 인도 상인들이 크메르에 왕래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6개월이 지나야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올 수 있죠. 그래야 말레카 해협으로 해서 다시 인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거의 6개월간 그 크메르에 머물러야 되는 인도 상인들이 가져간 게 뭡니까? 문자, 그 다음에 문화, 종교를 갖고 왔죠. 그래서 이 크메르는 문자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요것을 변형시켜서 쓰는 것이 이 캄보디아의 글자예요. 이 산스크리트어를 버모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절에서 종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버모처럼 범종, 즉 인도 쪽에서 온 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범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이 춤은 이쪽의 상인들이 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도의 남부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춤이 있습니다. 이 춤이 결국 일로 넘어갔고 그리고 종교도 이들이 믿던 힌두교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의 경우에는 다수민족의 이름을 국가명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예를 들면 자 캄보디아는 옛날 이름이 뭡니까? 크메르족이 다수이기 때문에 크메르. 이쪽은 미에 쪽이 다수이기 때문에 비에트남, 베트남이죠. 그 다음 지금 라오스는 라오족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타일란드 여기는 타이족이 다수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수민족의 그 명칭을 국가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캄보디아가 그 9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1세기, 12세기에는 굉장히 융성한 국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자야바르만 7세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를 세워요. 그래갖고 태국과 베트남 이 지역, 라오스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힌두교였는데 이 자야바르만 7세는
그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크메르 지금의 앙코르와트 부근에 있는 그 지역에 신성한 도시라고 해서 앙코르톰을 세웁니다. 앙코르는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앙코르톰이 수도가 되는데 이 앙코르톰 중앙에 이 사원을 세웁니다. 이 사원이 바이온 사원이에요. 이것은 이제 앙코르톰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인데 왼쪽에는 바다 우유적기가 석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선신이고 오른쪽이 악신이에요. 그래갖고 그 커다란 뱀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저어가지고 이제 그 불사의 영약 암리타를 생산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앙코르톰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양쪽에 그 머리가 셋 달린 코끼리가 있고 그 위에 인드라 신이 천둥과 번개를 부르는 인드라 신이 이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벼농사 지역이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가 중요하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여기가 이제 앙코르톰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바이온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온 사원을 올라가 보면 이렇게 사면으로 그 얼굴을 조각해 가지고 27개인가의 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얼굴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1000개손을 가지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스리는 천수 대비 관세음 보살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아마 당시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을 새겨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크메르는 벼농사를 위해서 계속 물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끄논플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을 이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논에다가 물을 대는데 나중에는 이 수로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한꺼번에 토사가 덮쳐 갖고 그 지금 현재 그 앙코르와트 지역의 10m 밑에 논이 지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태국 쪽에서 공격해 들어와요. 태국은 샴족입니다. 샴족. 샴. 타이라고도 하지만 샴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샴 쌍둥이라고 아세요? 머리 두 개가 붙은 쌍둥이. 그게 이제 서양 쪽으로 최초에 보고된 것이 태국의 그 머리 두 개 붙은 쌍둥이가 보고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샴 쌍둥이라는 말이 붙은 건데 이 태국의 또 다른 이름이 샴입니다. 립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국 샴족이 이 크메르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한 지역이 시엠립이에요. 시엠립. 이것은 샴족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래서 공격했다, 점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국은 이 크메르의 궁중에 있던 그 기술자, 무시, 학자들을 전부 끌고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태국의 문자도 역시 산스크리트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면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패권 다툼이 시작돼요. 결국 이 미얀마도 이 태국의 문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나 이 동남아 이 나라들의 그 문자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지닙니다. 이것은 한쪽만 문이 달려있는 지게문입니다. 손에 막대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면서 이런 뜻인데 여기 입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는데 열어주는데 말로 깨우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는 거 요즘도 CA라고 하나요? 클럽 액티비티? 개발활동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그 잠재력, 자질을 키운다는 거죠. 깨우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발활동이죠. 이 글자는 다릅니다. 토지 공사할 때 이 개발과는 달라요. 그 다음 어떤 법을 시행하기 전에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것이 계도 기간입니다. 이것은 길도자 밑에 마디촌이 들어갔죠. 이건 손을 뜻해요. 그래서 이끌 도자입니다. 인도자라고 할 때. 그 다음 계명성, 그러니까 새벽에 밝음을 연다란 뜻인데 금성이라고도 하죠. 이게 초저녁에는 태백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개밥바라기라고도 하는데 이 왜 개밥바라기냐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니까 개가 밥 언제 주나 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밥바라기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별이 새벽에 뜨면 효성이라고 하죠. 아직 우리나라 효성 그룹이 있죠. 예. 그리고 고유어로는 샛별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몽문학이라고 하는데 깨우친다는 뜻이죠. 몽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광수의 흙.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몽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몽철학. 근데 이 계몽철학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과전서학파, 세상의 모든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일반 사람들은 그 글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 백과전서에 있는 그 한 장, 두 장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서 읽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몽철학인데 그 시대의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몽전제군주라고 있는데 전제군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법률적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전제군주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귀족들이 그 왕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헌군주제로 바꿨죠. 그래서 왕이라 하더라도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입헌군주제입니다. 결국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권력이 국민에게 있을 때 공화정이라고 하고 권력이 왕에게 있으면 왕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제정이라든가 왕정과 대립되는 것은 공화정인 거죠. 지금 이 사진은 로버트 카파라고 유명한 사진사가 찍은 사진인데 보통 어느 공화정 병사의 죽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스페인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당시 프랑코라고 하는 그 모나코에 주재하고 있던 주둔군 사령관이 그것을 빨갱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군대를 끌고 와서 결국 스페인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공화정 쪽에서 활동하던 이 병사가 총알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어느 공화정 병사의 죽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몽 전제군주라는 건 전제군주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제군주 중에서도 계몽 전제군주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독일의 프리드리 2세 같은 예를 듭니다. 지금 이 사진은 독일 베를린 부근에 있는 상수시 궁전입니다. 이 사람이 거주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게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상대자를 때려 죽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 그 실망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는 그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때 국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걸핏하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남미에서 들어왔던 게 뭐냐면 감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독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먹을 것이 없는데도 이 감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땅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악마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프리드리히가 포고령을 내리죠. 이 감자는 귀족만 먹을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먹기 시작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상수궁전 오른쪽에 이 프리드리 2세의 무덤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감자를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기근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포칼리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은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하다는 뜻인데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때는 이제 묵시록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계시와 묵시, 묵은 침묵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찝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어려운, 뜻을 알기 어려운, 이럴 때 묵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글자는 10번째 천간 개자인데 개축자 이런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아들 자자인데 위에 지붕이 들어가 있어요. 즉 어린아이가 그 지붕 밑에 가서, 즉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 글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개축자라고 하면 뭐냐면 1493년에 그 성종 당시에 구리로 만든 활자, 동활자. 그래서 언제 만든 활자냐에 따라서 이 개축이냐 뭐냐 하는, 갑자냐 하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금속 활자는 1377년 직지 심체 요절에 쓰인 글자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비 출신 장영실이 혼천의도 만들고, 이거는 이제 그 천문, 즉 별자리의 위치와 천체의 운행에 관한 것을 그 표시한 것이죠. 자격루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친다는 거예요. 습격할 때 친다. 루는 셀루자입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북을 쳐가지고 알려주는, 지금의 알람 기능을 하는 시계가 자격루고, 앙부일구라고 하는 것은 이 부는 도끼부자입니다. 그래서 도끼처럼 생겨있는 그 그릇이기 때문에 앙부일구라고 하는데, 이건 해시계죠. 그리고 측우기,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것, 측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영실은 동활자를 주조하고 감독하는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고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구텐베르크가 보통 이제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인쇄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이 사람이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고려시대에 1333년 교황이 고려왕에게 보낸 감사편지가 있다고 하고, 교황청과 수차례 교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교황 사절단이 고려에도 와서 고려의 이런 그 인쇄 기술을 배워갔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미국 부통령이었던 엘고어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442년에 장영실이가 태형을 받고 그 어떤 기록도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럽 쪽으로 이 사절단을 따라서 간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쪽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뒤에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그건 역사학자가 밝혀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계축일기라고 있는데, 이건 계축년에 쓴 일기란 뜻입니다. 선조의 아들 광해죠. 서자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왕비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자 출신인 광해를 세자로 삼았는데, 그 결국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새로 또 그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또다시 새 장가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목대비가 이제 승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들 영창대군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광해군과 대립되어 있는 쪽의 신하들은 또 영창대군을 가지고 뭔가 해서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일, 이것을 기록한 것이 계축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십간 12지를 이용해서 붙인 명칭들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익살계자인데, 익살계. 이 익살이라고 하는 것, 고등학교에서는 익살이라는 표현보다는 골개미란 말을 씁니다. 특히 탈춤과 관련해서. 그래서 골개미라는 건 뭐냐? 아름다움인데, 익살과 해학을, 이것을 골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탈춤, 이거죠. 봉산탈춤 중에서 노장춤인데, 이런 거죠. 이 탈춤과 코미디 마찬가지인데,
이 코미디도 역시 탈춤처럼 기득권층, 지배계층의 위선을 폭로하고 야유하고 공격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의 코미디라는 것은 귀족 계급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 코미디 유랑극단은 파리 시내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원래 코미디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탈춤 있죠. 이것도 이제 양반을 조롱하고 희화시키는데 이건 뭐냐? 스님이면 수도에 정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색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장의 남들이 존경하는 그 늙은 스님인데 실상은 이렇더라 하고 하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익살과 해학이 됩니다. 이것은 오른쪽은 뼈골자죠. 근데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때는 활이라고 있습니다. 활. 미끄러질 활자예요. 그래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미끄럽게 돌아가기 위해서 집어넣는 기름을 윤활유라고 하죠. 그리고 비행기가 매끄럽게 달려서 뜰 수 있게 만들어준 이 길을 활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행글라이더 뭐 이런 것들 다 하늘을 활공하고 있죠. 매끄럽게 날아다닙니다. 이 글자는 술의 거조, 전차, 양쪽 옆에 바퀴가 벗어나지 않도록 나무를 덧댄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대고서 실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매일개자입니다. 그래서 사건과 연계된 범인이라고 할 때 이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소송이 계류 중인 소송하면 아직도 진행 중인, 아직도 머물 유자죠. 아직도 매어 있고 머물러 있는 소송, 이것이 사건이 계류 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개자에 실사가 아니라 손수가 들어가면 손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습격, 공격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트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곳, 이런 곳을 계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로 묶어서 바다에 띄워놓은 그 수류탄, 지뢰, 이것이 기뢰, 이것이 계류 기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다에다 띄워놓는데 배가 이렇게 가다가 배전이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안에 것을 눌러가지고 이것이 터지는 거죠. 이것이 바다에 사용하고 있는 마인, 기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놓은 것은 계류 기뢰. 그 다음에 그냥 떠다니는 것은 부유 기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홀규자입니다. 홀. 그 근정전에서 신하들이 아침 조열할 때 손에 흰색 옥을 들고 있죠. 옥. 그래서 정일품, 종삼품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이 홀입니다. 홀. 근데 나무옥이에요. 그러니까 홀처럼 옥이죠. 옥처럼 소중한 나무입니다. 즉 개수나무예요. 왜 소중하냐? 이 개수나무는 여러 가지 식용으로 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시네몬, 계피가 들어가 있는 빵이죠. 그리고 그 계피 껍질이잖아요. 계피, 개수나무의 껍질, 계피죠. 그리고 이 나무를 월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손기정 선수예요. 이런 것을 계관이라고 하죠. 그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이 계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관시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국 왕실에서는 최고 시인에게 내리는 명예칭호가 계관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손기정 선수가 1등을 했는데도 우승을 했는데도 표정이 이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남승용 선수가 3위를 하고 손기정 선수가 1위를 했는데 얼굴들이 매우 침통합니다. 왜? 일장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승용 선수는 일장기를 가리려고 이상하잖아요. 지금 추리닝 바지를 한껏 위로 올렸는데 가리지 못했죠. 다행히 손기정 선수는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 봤던 술탄 알리 캐러반사라의 내부인데 이 앞쪽이 이쪽이 정문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2층으로 있는 모스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오른쪽은 숙소, 왼쪽은 뭐 부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스크 뒤쪽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직접 낙타는 매우 높죠. 낙타를 타고 들어가서 짐을 내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낙타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낙타가 머물 수 있는 축사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